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다방. 진짜 미국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남북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하고 초대 국무장관이었던 토머스 제퍼슨 사이에 벌어졌던 연방파와 비연방파의 대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갈라지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이민사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부는 가장 큰 문제가 기후나 풍토나 이런 것이 유럽이랑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 못 살겠어 하고 빠져나오고 하인들 그리고 노예들 부려서 크게 거기서 먹고 사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작이 이미 그렇네. 네. 자유주와 노예주를 만드는 그 라인을 메이슨 딕슨 라인이라고 불렀어요. 펜실베니아랑 메릴랜드를 가르는 선입니다. 나중에 제퍼슨이 북서부 조례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아팔란치아 서쪽에는 새로 편입되는 주에 대해서는 노예제를 하지 않는다. 그 구분이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구분이 이제는 앞으로는 심리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분계선이 되게 됐죠. 오히려 이런 구분선을 근거로 뭔가 사회 갈등이 점점 이제 심해지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조금 이야기의 시작 부분, 도입 부분이 길었던 이유는요. 언제까지 저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만화로 보는 링컨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노예제도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나쁜 제도입니다. 와, 노예제도 폐지하라. 이런 얘기만 가지고 어떻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로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주요한 쟁점인 노예제도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고 어떤 점이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빚어졌는지를 좀 배우고 넘어갔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조선시대에 노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비는 재산이었잖아요. 재산. 태어나는 자식도 노비로 하고 도망가면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서 뭐 이렇게 낙인 찍고 막 그렇잖아요. 노비랑 노예는 우리가 미국에서는 노예, 조선에서는 노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이것 때문에 한국사학계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한 번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한 25년 전쯤에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해외의 역사학자 한 분이 한국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발표를 하면서 조선은 노예제 사회다. 노비도 아니고 노예제 사회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기 힘들 때는 발음 나는 대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노비 뭐 이렇게 써야 그렇죠. N-O-B-I. 근데 우리는 또 노비라고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노비에 거기에 성별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성 노비, 여성 노비 해가지고 이 비자는 사실 여성 노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자는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노입니다. 남자도 아, 남자는 노, 여자는 비. 그래서 합해서 노비. 노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인구 추계를 본 거예요. 근데 인구 추계를 보니까 서울 지역에 조선시대 때 서울 지역의 인구의 거의 한 60%가 노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분이 추계를 한 게 한 30%가 노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은 노예제 사회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우리가 항상 조선시대 그러면 양반 사회라고 얘기를 했지 아무도 노비 사회라고도 얘기를 안 했고 노예제 사회라는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충격을 줬던 건 사실은 그렇게 조선이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화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논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논쟁이 붙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거기다가 조선이 노예제 사회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각주에 풋노트에다 뭘 달았냐면 미국도 같은 시기에 노예제 사회였다. 이 노예제 사회라는 게 꼭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후진 나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서울에 노비가 많았던 거는 사실은 공노비가 많았어요. 이게 왕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을 공급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노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지역은 사실은 노비가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광산이 필요한 북쪽에는 사실 노동자라고 하는 근대적 노동자가 나왔고 남쪽에 농사를 짓는 데는 소작인이 필요하지 노비가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잘못된 게 있고 두 번째는 사고 파는 부분들이 노비도 있었지만 노비는 시장이 없었습니다. 노예는 노예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도 물건처럼 됐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비가 그러면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또는 고대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진짜 이거 물건 이거 얼마야 하고서는 하는 식으로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고요. 노비한테는 정확히 이름이 있었고요. 또 노비는 외고 노비, 솔고 노비가 있어서 집에 사는 노비가 있었고 밖에 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 노비가 있었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럼요. 그게 있었고요. 또 조선시대 일부 양민들은요, 자기가 알아서 노비가 되겠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세금 못 내겠다고. 삼정문란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노비가 되면은 세금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있었던 노예 제도와는 굉장히 다른 거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미국의 노예는 유럽에서 온 미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예. 인종이 다른. 근데 우리나라 노비는 같은 인종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후에 논쟁이 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노비가 한국에만 있었냐? 근데 보니까 중국하고 동남아시아에도 그 노비 같은 존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화돼 있는 현상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다른 점은 미국은 상공업이 발달이 되면서 노예제를 옹호한 쪽과 이 반대한 쪽의 갈등이 딱 불거졌다면 아시아에서는 사실은 그런 갈등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노비와 노예는 다른데 지금 저희가 알고자 하는 건 노예이기 때문에 미국 노예의 제도 이 실상을 좀 한번 샤론 군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노예제도의 일단 다양성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남부의 백인들은 노예제도를 그냥 뭐 슬레이브 뭐 인스티튜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뭐라고 했냐면 peculiar institution 아주 특이하고 특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남부가 또 각 주마다 노예법이 조금씩 또 다 달라요. 그 어디 일관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노예는 일단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우리나라하고 전혀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다르네. 거죠. 예, 예. 그다음에 허락 없이 주인의 농장을 떠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가 지면 밖에 못 나가요. 그래요? 예, 또 안에 있어. 왜냐면 파악이 안 되니까 이거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회 이외의 지역에서는 다른 노예들하고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 노예들이 뭐 어떤 뭐 예배당 같은 데 들어간 게 아니라 예배당 옆에 무슨 숲속이나 그런 데서 했었어요. 그런 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는데 아무튼 그다음에 또한 총기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당방위를 할지라도 백인을 폭행해서는 안 돼요. 백인이 이렇게 총을 겨누고 쏠라고 해도 때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백인도 제약 조건이 있어요. 주인들도 노예한테 쓰는 법 글자 가르쳐 주면 안 돼. 똑똑한 네. 노예는 큰일 나겠네요. 예, 계속 노예는 멍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노예를 아끼는 그 백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놈들 때문에 이거 분위기 망칠 수 있으니까 저거 못하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법정에서 백인에 반대되는 증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법정에 세우질 않아요, 거의. 그리고 심지어 노예법에는 노예의 결혼이나 이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 노예법으로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이 인종을 정의하는 엄격한 규정이 다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공통적인 거예요. 인종? 그러니까 누구라도 일단 아프리카계 혈통이 있다. 그럼 무조건 노예. 이 당시에 들어온 노예들이 아프리카계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메리카계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대하는 게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1800년대 초반에 영국은 노예법을 금지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국제법으로 금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영국 해군이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카리브해 연안에 많은 섬들 중에 그거 중간 기착지가 많았거든요. 그거를 부시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영국 해군이. 함대가 있었죠. 네, 함대가 그 있었어요. 역할을 그 하는. 노예 매매하는 상인들만 쫓아다니는 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중간 기착지를 파괴하는.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아프리카계 노예가 이제 직항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보통 뭐 노예하는 농장 하면은 막 대농장에 그렇죠. 뭐 수십 명, 수백 명 노예부리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대부분이 뭐였냐면 조그만 농장에 한두 명, 많아봤자 서너 명 노예가 있는 그런 농장주가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냐면 이게 인간이란 게 이렇게 되면 인간적 유대감이 생겨요. 친해지죠.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가끔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한테 어떤 형벌을 해야 될 땐 또 엄격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막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제 체벌을 했어요. 채찍질하고. 밤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와, 또 맞은 또 노예는 배신감에 막
그러면서 이제 밤에 막말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안티프레멘 같은 거 발라주고 그러는 거죠 이제. 네. 그런 것도 예전에 진짜 있어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 많았어. 막 회초리를 엄청 때린 다음에 시퍼렇게 멍들었는데 이 약 발라주면서 선생님 마음 알지? 어떻게 알긴 뭘 알아? 때리지 말든가. 그 노예의 마음을 전 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노예가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집단의 노예 같은 경우에는 주인을 아버지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가부장적인 예, 사회. 예.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냐면 이게 점점 잔인해져요. 왜냐하면 농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목화 산업이라는 게 흥행을 하면서 이게 농장의 규모가 커지니까 온정주의적으로만 노예를 대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유대감이 생길 수 있는 시간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적인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농장 규모가 커지니까 노예를 감독을 못 하잖아요. 네. 이때부터 나온 게 전문 노예 감독하는 사람들. 아이고야, 근데 이 사람들은 잔혹해. 굉장히 잔혹했어요. 자기 소유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일단. 아닌데 자기가 감독의 위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감독의 위임을 받는 거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생산성을 높여야 돼요. 단 한순간이라도 노는 노예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감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에 대한 잔혹 행위들이 대부분 여기서 나와요. 딱 유럽이 식민지 건설하고서는 식민지들 관리할 때 느낌 네. 위임해놓고서는 잔혹해지는 그대로 가네요. 아,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노예들은 네. 먹지도 못하고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은데 일단은 먹는 것부터 한번 보면 일단은 양은 부족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뭘 줬냐면은 옥수수하고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줬어요. 그다음에 당밀 같은 거 주고 당밀을 줬던 이유가 이거를 먹으면 그래도 힘이 나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당분이 당분은 힘나지.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신선한 요리나 이제 닭을 줬어요. 가금류를 줬는데 많은 노예가 이 가금류를 굉장히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주인들은 닭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때 백인들이 잘 안 먹던 게 날개래요. 날개를 잘 안 먹었대요. 이 날개를 가지고 했던 요리가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해서 많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또 농장주들이 잘 안 먹었던 게 그 중에 하나가 수박이래요. 수박. 수박을 잘 안 먹어요. 수박이요? 예, 수박을. 그래서 노예의 음식하면은 이게 치킨윙하고 워터멜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주 물을 못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수박 던져준대요. 알아서 먹으라고. 그럼 거기서 이제 수박 먹으면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복도 주인이 줘야 돼요. 근데 그 좋은 거 줬겠어요? 대충 줬겠죠. 대충 주면은 그걸 가지고 또 몇 번을 기워 입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비참한 생활을 많이 했는데 또 하나 이제 슬레이브 쿼터스라고 해서 반드시 노예는 노예들 숙소에서 지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톰 아저씨 오두막집 같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오두막 그런 조악한 오두막집이었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뭐냐면은 노예들도 이제 가족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 온전하게 끝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요? 팔아야지. 찢어놓는 아, 뭉쳐놓으면 안 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때 가장 횡행했던 게 뭐냐면 이웃 농장, 플랜테이션 농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배우자를 이제 찢어놔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들을 많이 보내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팔려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노예들이 탈출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절반이 넘는 게 뭐냐면 가족 보고 싶어서 탈출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잔인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많은 노예들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자유가 없다는 거에 분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인 농장주한테 굉장히 적대감, 그다음에 백인 감독, 노예 감독들한테 엄청난 적대심을 보여요. 그 옛날 우리 드라마 뿌리 같은 데 보면 네.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프리카 부족 사회고 그런 가족 간의 유대가 끈끈한 데서 온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막 백인 농장주들이 생으로 가족들 생이별하게 만들고 하니까 엄청나게 분개하고 울부짖는 모습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이게 있었어요. 사실 1808년에 연방법으로 노예 수입을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금지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노예를 더 이상 수입을 못하니까 뭐예요? 가지고 있는 노예에서 수를 불려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아프리카계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짜 이게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짓인데 번식을 시킵니다. 네. 노예 수를 늘리려고. 당시에 이 노예 번식은 남부 농장주들한테 굉장히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여성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전에 보통 4-5번의 출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노예 번식을 또 장려해야 되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1809년에 어떤 법이 제정되느냐. 노예 아이는 나이와 관계없이 엄마 노예에서 떼어서 팔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재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예, 팔수 있게. 네, 자식을 팔 수 팔 수 있게. 있게. 회유책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회유책이. 그러니까 노예들이 분노할 거 아니에요. 더. 회유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엄마 노예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 몇 번만 출산하면 너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게. 아, 노예에서 해방. 응, 해방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횟수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출산의 횟수가 15번. 네? 15번에 출산을 하면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15번이면 사망률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높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린치버그에서 한 10년 실렸던 기사에 의하면요. 어떤 여성 노예는 쌍둥이를 포함해서 41명의 아이를 낳았대요. 41명. 예. 한마디로 이제 결론을 뭐로 질 수 있냐면 뭐 나름대로 뭐 온정주의를 가진 백인 농장주가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이 노예제도 자체가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말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헌법 만들 때도 노예제 혹은 노예제도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bound to service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좀 부끄러운 부분이 무슨 있었다. 뜻이에요? 바운트 서비스.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일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 예. 서비스업에 종속된 사람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사실 이제 진화론이 막 나오는 시기잖아요. 근데 흑인들 특히 노예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창조론과 진화론을 합쳐서 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백인을 먼저 만들고 흑인을 나중에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화론에서는 흑인을 덜 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어떤 그걸 위해서 심지어 본인들이 잘 믿지도 않는 진화론을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그 논리를 만드는가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좀 저는 놀라웠고, 그래서 결국 흑인은 생물학적으로도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백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사실 이제 만들고 이게 문화적으로 이제 퍼뜨렸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1808년에 노예 수입을 금지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연방법 만들 때 남부 의원들은 당연히 반대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노예가 들어오지 않아서 노예가 모자라면 노예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가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진짜 자본주의의 마술을 간과를 했어요. 자본주의는 꼭 그렇게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노예 자체의 가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공급이 많아지면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무언가를 생산하는 재산도 있지만 그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부분의 자산도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이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출생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노예의 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 수급을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노예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과잉 공급을.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790년에 보면은 노예 한 분당 가격이 한 $200 그때 수준이었다고 해요. 가격으로?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남북전쟁 직전까지 가면은 거의 한 5배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근데 요 안에서 또 이제 이득을 보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남부에 속해 있는, 남부를 또 지지하는 그런 주들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는 농장의 크기가 크지 않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예를 또 비싼 가격에 또 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안에서의 미국 남부 안에서의 노예 시장이 형성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처음에 추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남부의 주들도 노예 수입 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남부를 대표하는 이제 주가 버지니아거든요. 버지니아.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법을 만들었을 때 남부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아요. 한 98만 명 정도 되면은 뉴욕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주인데 여기서 노예가 거의 한 40만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노예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든 뭐 농업이든 구조가 바뀌면서
그렇게 노동 노예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지를 시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를 딥사우스 쪽으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면화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처음에 담배 중심으로 갔다가 네네. 이제는 정말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면화가 나오게 되니까 노예 수입은 금지되고 네.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이 생기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노예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지니아가 인구도 많아서 영향력도 센데 여기서 가장 그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또 버지니아입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소환법. 1841년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데 북부에 자유 노예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납치에다가 남부에 팔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이 분명히 그거는 있었겠죠. 나중에 이제 가격이 노예- 굉장히 네, 높게 맞습니다. 형성됐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면화. 노예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은 면화거든요. 그렇죠. 왜 갑자기 면화 산업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산업혁명과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서양을 사이에 둔 글로벌 차원의 문제, 그 경제 문제가 여기 얽혀 있었다는 거죠. 17세기 말부터 인류가 이제 옷감으로 면직물을 중요시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유럽 같은 데서는 모직물, 양털로 짠 이런 것들이나 뭐 아주 소수의 비단 이 정도가 핵심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인도가 목화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인도의 캘커타나 이런 쪽에서 면직물 공업이 발달했어요. 물론 거기는 가내수 공업 형태지만은 그래서 질 좋은 면직물들, 면으로도 이렇게 좋은 옷감이 나오네라고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면직물 산업이 점점 발달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영국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 동인도 회사가 인도산 면직물을 수입하는 걸 금지시켜버려요, 법으로. 그래서 일단 보호 정책을 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그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방법이 바로 기계화였습니다. 전통적인 노동력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인도만큼. 그래서 이때부터 증기기관들이 발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운송수단 그리고 탄광에서 탄 캐는 쪽의 혁신과 함께 이 면직물 공업의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몇 가지 중요한 발명들이 나왔는데 1733년에는 배틀, 우리가 옷감 짜는 건 배틀이지 않습니까? 이 배틀의 혁명이 첫 번째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우리 배틀 짜는 거 보시면은 앉아갖고 차컥차컥 하면서 이게 날줄이잖아요. 천에. 그리고 씨줄을 갖다 여기서 북이라고 하죠. 북을 던져갖고 이쪽에서 받고 또 차컥하고 또 던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그재그 이렇게 하면서 얘네가 이렇게 꼬여서 씨줄 올라가는 날줄을 거죠. 계속 이제 네. 섞어 짜는데 그전에는 이 씨줄을 섞어 짜는 걸 갖다가 손으로 사람이 이걸 북을 던져서 짰다고 하면은 이걸 기계화를 시켰어요. 기계가 툭 쳐져갖고 일로 슉 하고 그래서 영어로는 북을 셔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플라잉 셔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직기의 혁명이 처음에 일어나고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옷감을 효율적으로 짜는 방법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옷감 짜는 게 빨라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많이 필요해지겠어요? 그렇죠. 실이 많이 필요해지죠. 근데 기존에는 실을 거의 물레 돌리듯이 우리 예전에 물레 돌리는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것도 기계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역시 혁신가들이 나와갖고 제니 방적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방적기. 네, 실 짜는 그 기계를 방적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리처드 아크라이트가 조금 있다가 방적기도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력으로 그 당시에 물레방아에서 수력을 끌어들여갖고 그 수력 방적기를 발명을 하면서 또 실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또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당연히 또 방직기도 더 혁신이 일어나갖고 실 많이 나와? 그럼 더 빨리 열심히 짜야겠네? 라고 해서 증기관이나 이런 다른 동력을 이용하는 역직기, 파워룸이라는 게 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이라는 게 힘력자, 파워. 그러니까 증기관 같은 이런 동력을 이용해 갖고 더 훨씬 빨리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역직기를 발명한 분이 이 에드먼트 카트라이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목사였어요. 목사님이 또 발명하셔갖고 왕립협회 회원도 되시고 굉장히 출세하신 분이 있는데 그 다음엔 뮬 방적기라는 게 나왔죠. 아까 얘기한 제니 방적기와 수력 방적기에 이제 좋은 점만 따다 붙여갖고 대히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방적기와 직기가 함께 발전하니까 이제는 뭐가 부족해지냐면은 원재료가 부족해지는 거죠. 목화가 바로 부족해. 목화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제 목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그럼 이 목화를 어디서 구하지? 영국에서는 목화가 잘 안 나니까 그때 딱 눈을 돌린 데가 바로 미국인 거죠. 미국 남부에서 우리 공급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남부의 플랜테이션들이 작물을 목화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목화라는 게 노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목화는 우리도 옛날에 한국에서도 우리 목화 재배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문익점? 네, 문익점 때부터 이제 네. 우리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그래서 목화소 뭐 따서 구경시켜주고 그런 것 기억나는데 할머니가 그런 것들이 진짜요? 네, 옛날에는 군데군데 우리 때는 재배했어요. 다 그랬어. 근데 직접 진짜 따- 그 목화 그거 보면 좀 신기한 게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요만한 거 빼짝 많은 거에 요만큼 이렇게 있어서 요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뜯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손으로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져. 그리고 이게 키가 애매해갖고 맨날 수그리고 앉아갖고 이게 하니까 진짜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우리 옛날 할머니들 보면은 그 목화 노동이 진짜 힘들어서 그 노동요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게 따는 것도 절묘한 이게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아무 때나 딸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에 젖으면 이게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목화가 이게 살짝 벌어지면서 이게 나오는데 원래 이 목화 솜이 만들어진 거는 민들레 요 털이랑 비슷해요. 민들레 털이 후 불면은 씨가 날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고 털 때문에 나중에 바람이 불면은 씨를 멀리 퍼뜨리려고 그게 그렇게 진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가만 냅두면은 이게 진짜 날아가 버려요. 날라가. 절묘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그렇죠. 때를 잘 잡아야 되는데 노예처럼 평소에 집에 계속 부리고 있다가 아 지금이다라고 해서 빨리 나가서 다 따와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노동력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임금 노동자처럼 시점을 잡아갖고 돈 줄 테니까 일로 와서 따 이렇게 못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솔들 집안에서 키우는 노예들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다 보니까 더더욱 노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아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 방직기나 이런 걸 보면 실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실이라는 게 결국 목화의 그 가느다란 걸 네. 이렇게 꽈서 이렇게 줄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조금 두껍고 어느 부분은 좀 얇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균일하게 만드는 게 이 방적기의 핵심 기술이죠. 아 그래요? 네, 그거 잘 펴갖고 균일하게 잘 꼬고 또 꼬는 것도 장력을 잘 맞춰줘야 돼요. 어디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면 말하신 대로 어딘 굵게 되고 얇게 돼갖고 나중에 천을 짜면 그게 막 티가 나고 그러죠. 그래서 왜 인도인가 거기 보면 그 장인들 보면 이 길이를 손으로 샥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하는데 요 길이를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런 부분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기계가 몇십 년에 걸쳐서 개량이 된 거고 이게 19세기 초에 오면은 1800 한 20, 30년대 되면은 이제 거의 완성판으로 딱 굳어져서 기계가 엄청나게 보급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양의 목화를 수입을 해야 되니까 이 남부의 농장주들이 신났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의 수출선이 팡팡 열리고 있다 하면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노예를 엄청나게 투입해서 다 목화를 재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통계가 어마어마한 게 1790년대 이런 기계화가 처음 영국에서 시작될 때만 해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면화가 1년에 700톤이 안 됐어요. 1790년도에. 근데 이게 1810년이 되면은 4만 톤이 넘어가고 기하급 수준이네요. 1830년이 되면 16만 6천 톤 정도가 되고 제곱에 1850년이 되면 이게 65만 톤 정도가 되고 1860년 전쟁 직전이 되면은 이게 무려 100만 톤이나 생산하게 됩니다. 지금 저런 목화 솜 요만한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쨌든 요거를 모아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요게 몇백만 톤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혁신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1790년대에 휘트니가 발명한 조면기입니다. 네. 목화의 핵심은 또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씨가 들어있잖아요. 맞아. 이 씨 빼는 것도 엄청난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리 노예를 집어넣어도 이게 안 빠지니까 잘 이게 얽혀갖고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충분히 안 늘었는데 조면기라는 기계를 만들면서 이 씨를 자동으로 빼줄 수가 있게 됐어요. 오. 그러니까 그만큼 뭉치솜을 훨씬 더 빠르고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 수출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게 씨를 빨리 빼서 앞에서 처리가 되니까 앞에 공장이 지금 비어 있는데 니들 빨리 목화 따다가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딥사우스가 이른바 이제 킹덤 오브 커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굉장히 그 묘한 현상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기술 혁신과 무역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 노예 노동을 갖다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원래 전통적인 작물로서는 이 노예 노동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데없는 면화 수요의 폭발로 인해서 오히려 이 노예 노동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부 출신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이 성격이 달랐어요. 아메리칸 드림 자체가 다 새로운 신천지에 와서 다들 한몫 잡고 잘 살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있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는 딱 눈에 보이는 성공 패스가 빨리 빚을 얻어서라도 노예를 갖다가 사갖고 얘들을 이용해서 땅 조금 빨리 얻어서 황금 작물을 갖다가 빨리 만들어서 쭉쭉쭉쭉 뽑아내서 거기서 또 돈 벌고 계속 자산을 불려 나가야지 성공한다. 이런 성공 방정식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점점 더 밑에 못 사는 사람들도 노예제를 반대하지 않는 거죠. 농장주가 되는 게 꿈인 그렇죠. 다 농장주가 아메리칸 드림이 된 거죠. 지금 건물주가 되고 싶은 네, 거하고 같은 거네요. 그 당시에.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죠. 영끌해가지고 대출금 내가 이자 갚으면 되니까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남부가 면화의 중심지가 돼서 면화 산업이 발달하잖아요. 근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여러 가지 산업이 고루고루 발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금융업이나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했는데 남부는 이렇게 면화 산업 쪽으로 가면 다른 산업은 거의 뭐 그렇죠. 남부는 그래서 대부분 이런 환금성이 높은 일부 소득 작물에만 집중하는 형태가 되고 다른 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굉장히 뒤처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남부하고 북부하고 이런 차이가 관세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은 농업이 주기 때문에 그 외의 제품들은 외부에서 가져 들어와야 되는데 관세를 붙이게 되면 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또 면화가 밖으로 나갈 때도 이게 관세가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쪽에서 구매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쪽에서 입장이라면 북쪽에선 다양한 게 나오니까 관세가 붙어 들어와야만 사실은 자기 쪽의 공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시기에 남부 북부 사이의 갈등 자체를 노예 제도만의 갈등이 아니라 관세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는 영국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수 면화가 북부에도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의 생산량의 80, 90%가 영국으로 갔습니다. 아직은 북부에서도 자본가들이 영국산 이런 기계들을 수입해서 조금씩 발전시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했고 그러다가 기계화가 또 역시 혁신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남북전쟁이죠. 군복이 엄청나게 필요해지니까 와 기회다 하면서 영국에서 막 기계를 사다가 그때 또 면직물 공업이 굉장히 커지는 효과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항상 옷 뒤집어 까가지고 100% 커튼 이거 예전에 많이 확인하던 시대 있었잖아요. 약간 미국의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흑인들한테는 100% 코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기 싫은 마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해요. 그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면화 농업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강해요. 주로 요즘은 어디서 생산합니까?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중앙아시아 같은 데서 많이 생산하거든요. 예. 근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 이를테면 근데 면화 따는데 강제 노동을 동원하고 있다. 그것도 아동들. 네, 아동들 그렇게 해서 국제 이 민간단체나 그런 데서 폭로해갖고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그게 중국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신장 면화. 중국 신장에서 신장 위구르족들 강제로 동원해서 목화 딴다고 또 그것 때문에 한판 붙고 난리가 났었죠 중국 정부가. 그래서 아직도 면화는 굉장히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참 그거를 재배하고 따는데 좀 기계를 좀 발전시키지. 기계가 있죠.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남부에서 이런 노예 노동이 확실하게 근절된 게 20세기 들어서서 목화 따는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근데 목화 딸 수 있는 기계 말고 아직도 손으로 따야만 되는 그런 더 품질이 좋은 것들은 그런 게 필요한가 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제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남부 젊은이들한테 네. 내가 영끌해서 내가 노예를 사서 목화를 재배를 해야지. 그러면 노예를 사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당시에 노예는 이게 좀 말하기가 그러네. 그렇네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노예가 일종의 자산처럼 받아들여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액을 보시면은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급 통제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쟁 직전인 1860년 정도 되면은 성인 노예 한 명의 가치가 한 지금 돈으로 그러니까 25,000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3,500, 4천만 원 되는 그런 수준이 된 거죠. 뭐 중형 자동차 한 대 값이네. 자동차 한 대 값이 자산 가치네요, 진짜. 한 25명 있으면은 한 10억대 자산가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이걸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죠.
당시에 1860년 당시에 미국의 총 인구가 약 3,100만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흑인 노예가 한 400만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2%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남부에 거의 집중이 돼 있었고 물론 그 중에 한 100만 명 정도가 가사 노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벌목이나 다른 이제 허드렛 일 같은 걸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거의 4분의 3인 300만 명이 황금성이 좋은 작물들, 목화를 중심으로 한 농업에 몰려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목화에 200만 명, 나머지 한 100만 명이 여전히 전통적인 작물인 담배, 사탕수수, 쌀 같은 거에 몰려 있었죠. 여기서 뭐 쌀 얘기하니까 그것도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미국인데 쌀 농사를 줬다고요? 네. 밀은 아니고? 밀은 북쪽에서. 미드웨스트 쪽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 우리가 미국 하면 쌀이랑 관계가 없을 것 같잖아요. 쌀 안 먹잖아요. 쌀 먹어요. 아니, 먹어요. 남부에서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저 당시에 미국의 초기 남부 농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쌀이었습니다. 이게 사연이 있는 것이 처음에는 쌀을 당연히 아메리카에 없었는데 이게 노예 무역선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예들 주려고 쌀 좀 싣고 다니다가 항구에 들어와서 야 이걸 어디다 쓸까? 근데 여기선 좀 재배가 될까라고 보니까 이게 남부에선 재배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쌀을 어떻게 재배합니까? 모내기 위해서 물 그죠? 채워놓고. 물을 채워서 모내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 남부는 상당수가 습지였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울타리 치고 거기다가 이제 물 끌어들여 갖고 날씨도 따뜻하니까 하면은 돼요. 상상이 안 간다. 근데 미국에서 쌀 그, 농사. 근데 그 관계 시설을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것도 이제 노예 노동을 동원해서 했고 또 중요한 게 아프리카에서는 흑인들이 재배할 줄 안 돼요. 먹던 거니까. 네, 자기들이 이미 재배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노예들 잡아다가 그런 식으로 야 니들 하던 대로 관계시설 만들고 논 만들어 갖고 재배해라고 해서 쌀을 굉장히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쌀 어느 정도 많이 재배했나 제가 찾아보니까 많이 생산할 때는 이게 한 10만 톤 정도 연. 10만 톤.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럼 안남미예요? 그 아키바리 같은 이런 찰밥. 안남미 같은 거죠. 안남미 날리는 밥. 네. 길쭉한 거. 네. 건보 인디카죠, 인디카. 우리 먹는 자포니카가 아니라. 요맘때만 해도 쌀 미국의 쌀 주산지가 사우스캐롤라이나였는데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쌀 농업은 이제 나중에 죽고 그게 옮겨가죠. 캘리포니아와 그렇죠. 아칸소로 옮겨가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유학 가서 이제 제일 놀라는 게 슈퍼마켓에 가면 이제 이 동양인들을 위한 슈퍼마켓에 쌀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맛있을까? 맛있어요. 모양도 비슷하나요? 우리? 네,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유기농이라고 붙여놨어. 근데 그거는 저는 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붙여놨어요. 캘리포니아가 참 많은 농작물이 나오네요. 그럼요. 사실 아까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한 주에 백인 인구가 수십만 명 되잖아요, 그래도. 네. 근데 이 수십만 명이 다 농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숫자가 꽤 많네요. 이 당시에 남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남부 사람들은 다 백인들이 흑인 노예를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위세 부리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부에서도 사실 노예를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소수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소수에게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이건 통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남부는 거의 농업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백인이 한 160만 명 정도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그 중에서 노예를 가진 사람은 38만 4천 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88%는 노예가 20명 미만. 굉장히 적은 수였고 그리고 약 50명에서 100명 이 정도 좀 그래도 많이 갖고 있는 농장주는 한 10,000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100명 이상 진짜 노예를 엄청나게 부리는 농장주들은 3,000명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게 네, 저런 진짜 그 정말 극소수. 의리의리한 저택에 네, 살면서 저택에서. 네. 곳곳에 농장을 갖고 거기서 진짜 많은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은 네. 거기서도 소수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부 귀족이라고 불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남부 백인 사회에서도. 네. 그 당시에 제가 노예 소유주들 탑10 이런 리스트들 갖다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뭐 제일 유명한 소유주가 조슈아 존 월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The King of the Rice Planter였어요. 이 사람은 1850년에 1,092명의 노예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목화 농장주가 아니라 쌀 농사는 쌀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이스예요. 네, 그래서 특이하네. 쌀 농사하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예를 여전히 부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전에 사실 더 유명한 사람이 웨이드 햄튼이라고 퇴역 군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땅과 노예를 아까처럼 막 펑펑 불려갖고
한때 한 3,000명 넘게 갖고 있었던 것이 이 남부에서 아마 제일 큰 노예 소유주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농장주들 중에서 막 주지사들이나 뭐 아니면 부주지사 이런 정도의 굉장히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들의 경제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비도 많이 되고. 근데 한 명의 또 특이한 인물이 있는 걸 또 제가 봤습니다. 이 노예 소유주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거의 뭐 넘버 2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스티븐 던컨이라는 분이 있는데 스티븐 덩컨. 전체적으로 보면 한 2,200명 정도 노예를 부린 분이 있는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연방 지지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1863년에 해방시켜주나요? 아니 해방은 안 시키고 주변의 등살을 견디지 못하고 뉴욕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순수하게 연방은 지키되 이런 식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뭐 이런 것들 아까 남부 귀족처럼 굉장히 그 자신의 소셜 클래스와 사회적 지위와 기득권과 딱 결부가 돼서 진짜 수호하려는 이런 돌시주 노예주의자들도 많았다는 것이 뭐 이런 데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이 약간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사는 그 양키들은 진짜 품위도 없이 살고 그냥 맨날 뭐 일한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이 화이트 칼라처럼 이렇게 사는 게 저게 뭐냐 도대체 삶을 살려면 이렇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여기서 좀 대접 받아가면서 진짜 정찬을 차려서 먹으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사실 이런 인식들이 존재를 했었다 그러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북부의 은행가들을 그렇게 경멸했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부식 뭐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남부식 뭐라는 게 여유가 있고 친절하고 뭐 품위도 좀 있고 그러면서 따뜻하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부에도 식당을 가보면 지금도 남부식 음식이라고 붙어 있는 식당들이 간혹가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부터 계속된 남부에 대한 뭔가 인식들의 연장선상에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귀족적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기사도에 굉장히 심취했어요 남부 사람들이. 그래서 종종 사적인 결투를 마다하지 않았고 명예를 지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역이나 상업 같은 조잡한 직업은 피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른바 남부 숙녀라는 얘기를 해요. 남부 백인 여성은 남부 백인 남성한테 극진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또 있었대요. 예, 그래서 백인 남성이 남부에서는 훨씬 더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런 전근대 사회였네. 네,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걸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이제 다 드러납니다. 북부는 교육을 훨씬 더 많이 받고 보편적으로 남부는 좀 그렇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네. 노예 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노예가 일종의 자산이라고 했죠. 네. 저희 부동산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자기 돈 뭐 생돈 들여서 사나요? 대출 받죠. 대출을 받죠. 그렇습니다. 모든 자산 증식, 재테크의 핵심은 적당한 레버리지를 쓰는 거거든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노예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빚을 내는 거예요. 노예를 누구한테 빌려갖고 산 다음에 그 노예를 담보로 해서 또 빚을 내고 노담대가 있어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예 담보 채권이 막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게 북부의 양키 자본가들을 경멸했다고 하지만은 남부에서도 이런 금융을 위한 은행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2의 넘버 2 농장주 스티븐 던컨은 대농장주인 동시에 은행 총재였습니다. 미시시피 은행이라는 은행의 경영진이기도 해갖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산업 자본을 대주는 게 아니라 공업 자본을 대주는 게 아니라 이런 노예 농업의 자본을 대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노예 담보한 채권 발행해주고 그리고 이게 모든 채권의 문제는 채권에 항상 띄어먹을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몇 단계 거쳐서 얘를 등급을 높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전한 게 뭡니까? 국채가 있죠. 국채, 그래서 미국 국채를 이용해서 또 담보를 걸고 이렇게 돼서 좀 우량 채권으로 보이면은 이걸 또 누가 사겠어요? 해외 투자자들이 사겠죠.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의 투자자들 보기에도 지금은 노예담보 채권 같은 게 황당해 보이지만은 미국의 남부는 굉장히 이 경제 전망이 밝은 곳이에요. 수출 주도 경제. 그리고 앞으로 면직물 공업은 계속 발전할 텐데 이렇게 탄탄한 이 성장 산업에
그 핵심 자산, 생산 수단이라고 하면은 뭐 기꺼이 투자할 만하네라고 하면서 해외 투자자들도 나서게 되고. 이게 정리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대농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년에는 노예를 100명을 늘릴 거예요. 그럼 이 100명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당신들이 사면 내가 연 6%씩 줄게요. 근데 나는 이 노예를 막 빡세게 굴려서 여기서 10%를 먹으면 4%를 내가 먹고 6%를 채권금액 이자율로 주고. 맞습니다. 야, 이거 완전 금융 시스템이 노예를 가지고도 완전 완벽하게 이루어졌네. 그렇죠. 근데 또 그 은행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북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남부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득 보는 거는 북부인들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만을 또 갖게 되고 우려를 또 하게 되고. 그럼 그 북부인들은 노예 제도에는 반대하면서 노예 채권으로 돈을 버는 또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죠. 또 굉장히 아이러니하네. 네. 그게 중간에 손을 한번 세탁을 네. 했기 때문이죠. 그냥 노예 채권을 곧장은 안 사더라도 물론 사는 경우도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걸 담보로 해서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하고 하면은 그거는 나 그전은 모르겠고 요거는 뭐 문제 없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보는 그런 남부 대농장주들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부의 대농장주들도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주로 이렇게 토지하고 노예의 재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여기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안락을 위해서 쓸 자금이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부족했어요. 실제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보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통계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통계가 나오지 그렇게 않았을까. 드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런 걸 멋있게 꾸며놓은 영화가 많다는 건 아메리칸 드림이 확실하긴 하네요. 다들 그걸 꿈꿨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뭐 코인 투자 같은 거에서 망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망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괜히 섣불리 레버리지 끌어다가 막 농장 좀 만들려고 하다가 이거는 정말 태풍 불고 뭐 갑자기 흉작이 들고 병충해 들고 해서 망하면은 그대로 파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 남부의 농장주들 뭐 적던 크던 몇몇을 제외하고는 정말 계속해서 이걸 회전시키지 않으면 부도나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노예제도를 유지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북부는 사실은 슬쩍 눈 갈고서 아웅하면서 채권 사서 투자해서 돈 벌고 이러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북부는 노예제도 반대잖아요. 네, 이거는 북부의 산업 구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부는 농업이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공업이나 다른 산업들, 임업이라든가 이런 쪽들로 주로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쪽은 노예 노동력이 별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 자, 우리가 만약에 공장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자본가가 있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공장 종업원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우리 공장 옆에 기숙사 짓고 삼시세끼 먹여주고 돌봐주고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담이 많이 들겠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는 그냥 너 10시간 일하는 거 그것만큼만 딱 계산해갖고 하고 나 그 다음 모르겠어. 이 임금 받고 그 다음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깨끗하게 맺고 끊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리고 노동력을 쭉 빨아먹고 나머지 시간은 네가 쉬든 말든 뭘 먹든 난 상관 안 해. 대신에 요 적은 돈 갖고 일하려면 일하고 말란마 이렇게네. 그렇죠.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조선 시대에 대해서 노비제, 노예제 그 논란이 있었다라고 할 때 농업이 있는 지역에서의 소작인이 필요한 지역하고 왕이 있는 지역에서 노비가 필요한 지역하고 광산업이 있는 데서 노동자가 필요한 지역이 다른 거고 근대화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농지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묶여 있는 자본이 투자금으로 가야 되고 농지에 묶여 있는 소작인들이 노동자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사실 근대화가 안 가는 거거든요. 똑같이 미국에서도 북부는 지금 근대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산업화로 가야 되는데 노동력이 남쪽에 농지에 묶여 있으면 이건 가는 거는 계속해서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당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수밖에 그나마 없는 북부는 부분들이죠.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거를 네. 노동자로서 이제 근데 활용을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죠. 생산력이 확 올라가게 되면 노동력의 공급이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 줘야 됩니다. 네. 이게. 노예주냐 자유주냐 그것이 문제로다. 타임슬립 역전 극장을 통해서 남부인과 북부인 토론 배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도덕적 신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지금 진짜 이 생존이 힘들어요. 진짜 삶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땅 어디입니까?
미주리입니다. 미주리. 딱 상황을 보면은 자유주와 노예주가 11개 주로 딱 맞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주리가 노예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노예주 신청했답니다. 그럼 남부는 와 이러고 북부는 뭐야 이렇게 네, 됩니다. 이거 뭐 사실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간이 이제 묘안이 딱 떠오르는 게 됩니다. 남부에게는 큰 선물 하나 주겠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도망노예법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망노예법. 파시라고 했었던 거죠. 파시라고 했던 이런 추격자들을 보냈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북부가 정부가 나서서 걔네들 잡아다가 우리 남부에 다시 보내라.